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경기의정 민생돋보기의 김준우입니다. 행복한 경기도를 위해 다양한 이슈와 현안을 들여다보는 민생돋보기.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주제는 지금 미세먼지를 비롯해서 각종 환경 문제, 기후변화와 함께 매우 중요한 문제죠. 바로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시대적 흐름 속에 과연 우리의 에너지 정책이 어떻게 설정돼야 할지 심도 깊게 논의해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의 경기도의회 의원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9년 환경의 날을 기념해 정부는 환경 문제와 경제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대안으로 수소경제 활성화 의지를 밝혔다. 정부는 수소버스의 보급을 2022년까지 시내버스 2,000대로 늘리고 경찰버스 802대를 순차적으로 수소버스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기존 화석연료보다 친환경적인 미래 에너지원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확대를 위해 노력해왔던 상황. 경기도에서는 에너지 정책을 위해 어떤 계획을 마련하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자. 네, 시청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미세먼지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지구 온난화의 각종 환경 문제, 이제 바꾸지 않으면 향후의 미래가 정말 걱정스러울 정도의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이 에너지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봤을 때에 먼저 지금까지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화석 연료라는 거는 고갈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실제로 뭐 석탄, 석유가 점점 워낙에 소비량이 많아지니까 고갈되고 있고 거기에 따른 환경 오염도 심각해져 갖고 화석 연료에 의존한 경제 패러다임이 좀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의 문제였었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소요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면 우리나라의 에너지 소요가 계속 증가하는 거거든요. 네네. 저희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지금 계속 연 2% 정도씩 증가하는 추세를 계속 보이고 있는데 OECD 국가들의 그 에너지 소비 형태를 보면 2000년대에 들어와서 어느 정도 감소를 하고 있어요. 네. 네. 우리나라만 변치 않고 계속 2% 정도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저희가 이제 천연가스라든지 네. 어떤 효율적인 제2의 에너지를 좀 더 많이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해요. 네. 에너지 정책에 있어서 이제 패러다임의 전환기에 접어든 것만은 이제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 여겨집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정부가 또 경기도가 최근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정책들을 많이 내고 있고 활성화 방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신재생 에너지, 생소한 분들도 계실 거예요. 개념부터 좀 파악해 볼까요? 네. 신재생에너지 쉽게 말씀드리면 신에너지하고 네. 재생에너지를 합쳐서 아우르는 말을 신재생에너지라고 할 수 있고요. 네. 새로운 그 에너지 패러다임을 바뀌는데 화석 에너지에서 신재생 에너지로 나아가야 한다. 그렇게 경기도도 기조를 바꿔서 좀 같이 좀 펼쳐나가고 있는 정책을 펼쳐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최근에 이러다 보니까 신재생 에너지 이제 보급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뭐 태양광 에너지가 대표적이긴 한데 이 시설을 설치하면서 근데 좀 반대 입장이 최근에 말이 많이 나오는 게 환경이 좀 파괴가 되고 네, 있다, 훼손이 네, 되고 네. 있다라는 지적이 있는데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건가요? 일단 가장 대표적인 문제로 한 가지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네. 그 태양광으로 에너지를 만들면 태양광 패널이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뭐 아마 그렇죠. 호수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반짝반짝 쫙 깔려 있지 않습니까? 그 패널 자체가 저가의 그 외산 저가의 패널을 쓰면 그 패널에서 오염 물질이 나와서 네. 그 설치된 지역이 오염됐다는 그런 연구 분석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국산 업체들은 요새 그 처음에 그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하나가 또 있고, 네. 그다음에 또 이 태양광 발전을 위해서 입지가 중요한데 입지를 하기 위해서는 또 이
효율 높은데 이제 아무래도 발전이 많이 되는 데를 찾기 위해서 서로 기업 간이나 뭐 업체나 또 지자체하고 서로 업무 협의하는 데서 그런 또 문제 생길 수도 있고 또 아무래도 있는 자연이 그냥 그대로 있는 상태가 아니고 갖다가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고 솔로를 깔고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발전하기 위해서 자연을 훼손시킨다는 또 환경 파괴적인 문제 그런 문제들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제 그 녹색과 녹색의 충돌 현상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제로섬 게임이나 마찬가지다라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이것을 이제 신재생 에너지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환경을 파괴한다는 것이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뭐 녹색을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호수에다가 태양광 패널을 깐다고 치면 네. 태양광 패널을 까면서 햇빛이 차단되잖아요. 네. 그 밑에 수중 분열이 자라지도 않고 거기에 또 다른 것들의 또 동식물들 같은 게 네. 오히려 햇빛이 차단되면서 발생하는 또 다른 환경 오염. 이게 또 녹색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태양광 패널을 설치를 했는데 그런 문제가 생기고 네. 또 거기에 따른 또 전자파가 또 발생하는 건 또 당연한 사실이거든요. 네. 인근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건강에 또 해로울 수도 있는 네. 그런 문제. 뭐 그걸 말씀드릴 것 같네요.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저수지 같은 곳에 지금 많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 지금 반대 집회도 상당히 많고 뭐 제가 보니까 뭐 천안, 안성 뭐 이런 쪽에서 반대 집회가 주민들로부터 많이 나오고 있는 걸 봤거든요. 네네. 이게 지금 뭐 어떤 상황인지 좀 궁금한데요. 김태형 의원님 얘기했다시피 네. 이게 녹색 간 갈등과도 연결되어 있고 이미 답변을 먼저 하셨는데 네네. 햇빛 차단에 의한 수질 오염, 2차 오염이 우려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전자파 같은 것들에 의한 주민들의 반발이 계속 이제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실질적으로 사업 신청자와 지역 주민 간의 갈등의 주 요소는 전자파가 많이 발생한다든지 네. 또는 수질 오염이 많이 발생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경기연구원이라든지 이 해당 기관에서 연구 조사한 결과를 보면 네. 수질 오염이나 주변 기온의 상승, 전자파 발생 등에 대한 환경적 영향이 오히려 미미하다. 네. 이렇게 조사 결과가 나온 게 있어요. 그래요? 네. 그 이후로 또 하나는 이제 이런 주민 간의 갈등이 이어지다 보니까 도내에서 수상 태양광에 대한 발전 사업 허가 신청을 하는 대로 바로바로 이렇게 내주질 않고 저희가 지난 18년도 이후에 17건이 있었으나 지금 신청은 25건을 받았거든요. 네. 25건 중에 17건밖에 허가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환경의 영향을 고려해서 허가를 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염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여러 가지 그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다 보면 따르는 또 고충도 있는데 앞으로 이 관련한 정책의 방향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좀 바람직할까요? 예, 뭐 아까 첫 무대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재생 에너지 정책의 확대 경제 패러다임이 좀 바뀌어야 된다는 거는 저는 계속 주장을 하고 있고 네. 저는 뭐 특히 얘기하는 게 이제 수소 경제로서의 좀 전환이 필요하다. 네네. 이제 화석 연료를 좀 탈피하고 수소를 에너지원으로 하는 수소 경제로서 이 경제 패러다임이 바뀌고 수소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태양력, 풍력 그러니까 재생 에너지의 비중이 점점 높아져야 네. 되고 거기에 따른 뭐 도나 중앙 정부나 지방 정부에 따른 거기에다 같은 뭐 투자나 지원 그런 것도 좀 같이 나아가서 궁극적으로는 이제 점점 화석 연료를 좀 없애버려야 될 것 같고 없애버린다는 표현이 좀 너무 심했고요. 네. 비중을 많이 줄이고 네. 신재생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 20%, 30%까지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수소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도 발표하셨기 때문에 또 전문가적인 고견이 아주 기대가 되는데 이 수소 에너지에 관심 그러면서 바로 자연스럽게 수소차에 대한 지금 관심도 서서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뭐 전기차는 많이 들어봤는데 수소차 어떤 개념의 차인지 또 전기차는 어떻게 다르고 지금 시점에서 수소차가 지금 부각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게 표현이 전기차, 네. 수소차로 일단 나눠지는데요. 네. 둘 다 똑같이 엔진이 없이 모터로 저희가 아는 전기를 이용한 모터로 바퀴를 굴려서 가는 자동차라고 아시면 되고 네. 전기차는 차체에
큰 배터리가 들어가갖고 네. 평상시에 충전을 해서 그 충전된 전기로 갖다가 모터를 돌려서 차가 가는 구동하는 방식이고, 수소차는 정확한 명칭은 수소 연료 전지 전기 자동차예요. 좀 길어요. 기네요. 예, 수소를 연료로 한 연료 전지에서 네. 전기를 만들어서 그걸 동력으로 하는 자동차다. 그래서 수소차에는 스택이라는 좀 별도의 그 모듈이 들어갑니다. 네. 그 수소랑 산소랑 반응시켜서 전기를 자체에서 발생시키는 게 들어가서 그 스택에서 발생된 전기를 바퀴에 동력을 전달해서 가는 네. 수소차다. 그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네. 가장 큰 차이는 이제 뭐 전기를 스스로 만들었으냐, 아마 외부에서 만드는 전기를 공급받았으냐, 그 차이가 있고, 네. 뭐 전기로 돌아가는 모터라는 거는 둘 다 또 뭐 친환경적이고, 뭐 오염물질 안 나오고, 네. 그런 건 다 똑같다고 거의 볼 수 있습니다. 네. 수소차가 그래서 왜 필요한지 제가 한꺼번에 많이 말씀드렸죠. 네. 이 시점에. 전기가 아까도 지금 제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기를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화석 연료, 그 석유나 석탄을 그 화력 발전에 의해서 네네. 전기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 발전, 그래서 생산된 전기를 보관했다가 전기차에 공급을 하다 보니까 네. 전기차 자체는 친환경적이고 뭐 소음도 전혀 네. 없고 그런 차지만 전기를 만드는 과정에서는 이 석탄 연료를 화석 연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오염물질도 나오고 미세먼지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네. 또 중요한 거는 이 에너전이 점점 고갈되고 있다는 네. 거. 그렇죠. 이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는 이런 거를 대신할 수 있는 방법은 수소 전기 자동차가, 수소차는 뭐 잘 아시다시피 네. 이 공기 중에 뭐 수소하고 산소하고 만나서 전기를 반응하는 거니까 사실 무궁무진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산소랑 공기랑 반응을 시켜서 동력을 만드는데 부산물이 나오는 게 이론적으로는 화학식을 따지면 물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죠. 수소하고 산소가 네. 하면 물이 나오고 네. 또 이 주변 공기를 빨아들이면서 깨끗한 공기가 공급이 되면서 전기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네. 공기청정기, 공기정화기 기능을 또 같이 수소차는 같이 수행하고 있어서 네. 그다음에 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아까 그 환경 그 자원이 고갈되는 우려도 좀 덜 할 수 있고 네. 근데 그렇지만 이제 우려하시는 거는 또 말씀을 드리면 수소차는 위험하지 않냐 아마 그 질문 하실 것 같아서 예, 말씀을 예. 드리는데요. 지금 저희가 이 원자폭탄, 이 핵폭탄 관련하고 수소폭탄처럼 수소 터지지 않냐 그러는데 제가 이제 어디가 늘상 말씀드리는 거는 저를 포함한 정부나 뭐 이런 관계기관에서 홍보가 좀 미약한 것 같아요. 수소 폭탄을 만들기 위한 수소랑 소위 말해서 네. 수소 자동차에 들어가는 수소가 종류가 틀리다고 보면 됩니다. 공기상에서 수소 자동차에 들어가는 수소는 그냥 일상 생활 속에서 존재하는 수소고 네. 수소 폭탄에 들어가는 수소는 중수소, 삼중수소라고 네. 그 일단 자연상에서는 심해 한 1000m, 700m 정도 되는 그런 깊이에서 추출하거나 별도의 반응을 통해서 만들어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자연 현상에서는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수소가 폭탄을 만들었기 때문에 네. 그런 우려는 일단 없고요. 그리고 현재까지는 전기차보다는 아직은 비용 대비가 조금 더 그랬는데 수소차가 더 유리한 거는 그 뭐라 그럴까요? 연비. 아, 네. 예. 보통 그 수소 연료를 가득 공급하고 갈 수 있는 게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판 중인 수소차는 한 600km 정도 가는데요. 네. 그게 현재 수소 가격은 아직 정해진 가격이 없고 정책 가격입니다. 수소가 양산되거나 상업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가서 어떤 수소 충전소에 가면은 무료인 데도 있고 상암이나 그런 데는 무료고 네. 좀 뭐 이제 좀 싼 데도 있고 편차가 좀 있는데 대략 한 7,000원에서 8,000원 정도로 보시면 될 거예요. 킬로그램당. 네. 수소는 그 연료를 세는 단위를 킬로그램을 하는데 그 수소 현재 차에 6kg 정도가 들어가면 가득 채워지는데 네. 6kg 들어가서 한 600km를 주행한다는 거니까 금액으로 따져보면 한 5만 원 정도의 600km면 뭐 휘발유보다 훨씬 네. 좋고 뭐 LPG보다도 오히려 더 연비는 좋아지고 그다음에 환경 친화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계속 수소차를 소위 밀고 있고 네. 수소차 저 신청도 했습니다. 아직 받으려면 한 내년 정도에 차가 나온다는 말은 들었는데 네네. 네, 그런 상황입니다. 예, 아주 뭐 제 얘기만 했네요. 자세하게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환경적인 요인도 있고, 뭐 경제적인 요인도 있고, 무엇보다도 이제 공해 물질 발생이 뭐 거의 없기 때문에 미래 궁극적인 청정 에너지원으로 일단 주목을 받고 있는 수소 에너지, 수소차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좀 오래 지셨으니까 김영진 의원님 수소차가 네. 좀 아직 생소해요. 좀 보급되려면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 현재 경기도의 경우는 어느 정도가 보급돼 있습니까? 지금 수소차는 경기도에 네, 200대를 생각하고 있는데 네네. 실질적으로 저희가 충전소는 한 개부터밖에 없어요. 한 개. 현재는 그렇죠. 네, 현재. 네. 거의 뭐 우리 이제 강현 시민님 잘 아시죠? 네. 어디 있습니까? 저기 지금 경기도에 있는 거는 남양에 있는 그렇죠. 현대차 연구소에 하나 예. 있고 여기 예. 마곡단지 연구소 단지가 있고요. 상업적으로 이렇게 수소 충전을 하기 위해서 그 쓰는 충전소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시기상조라는 좀 생각도 들고 조금 뭐 걸음마단계도 못 미치는 지금 그런 보급률인데 뭐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네. 뭐 가장 큰 문제가 수소 충전소 지금 설치하는 비용이 약 한 30억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어마어마한 그 네. 말이죠. 이게 수소가 이제 생산되는 내용부터 보면 수소를 만드는 방법이 한 서너 가지로 요약될 수가 있는데 현재는 우리나라는 그 정유 공장에서 원유를 들여와서 정유를 정제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자동적으로 부수적으로 수소가 생기거든요. 그걸 부생수소라고 하는데 그 부생수소를 운반을 해서 사용하는 형태가 지금 일반화가 되어 있어요. 네, 네. 수소를 자체해서 생산을 해야 되는데 네. 그렇게 그러다 보니까 운반비하고 뭐 그런 들어가고 수소를 그냥 어떻게 탱크에 담아서 운반할 수 있는 특수한 그 튜브 트레일러나 아니면 특수한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옮겨야 되기 때문에 네.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하고 또 수소를 보관하는 방법이 현재까지는 고압으로 압축을 시켜서 보관하는 방법을 채택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한 700기압 이상 정도로 압축을 해서 수소 충전소 탱크에 보관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되는 비용이 한 30억 정도 들어가서 쉽게 민간이나 바로 진입해서 사업을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번에 수소경제 로드맵을 만들면서 특수목적법인 하이넷이라는 특수목적법인을 만들어서 네. 민간이 쉽게 진입할 수 못하는 이제 수소 충전소 같은 거를 민간 같이 해서 특수목적법인이 먼저 선제적으로 좀 수소 충전소를 인프라를 구축을 해놓으면 나중에는 이제 그 사람들이 충전소가 구축이 되면 자동적으로 수소차에는 이제 좀 많이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네.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2022년도까지 경기도에서 잡고 있는 수소차 확대 보급 계획은 네. 수소차는 한 3,000대 정도를 보고 있고요. 네. 수소 충전소를 한 27개소 확보 구축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19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3,000여 대의 수소차와 27개소의 수소 충전소를 구축을 하면 경기도에서 당장 2020년대 초반까지는 필요한 부분을 우선 보급을 위한 전 단계로서 네. 어느 정도 이제 시작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정부에서는 아시다시피 2022년도까지 같은 시기에 수소차는 한 6만 5천여 대, 수소 충전소를 2040년도까지, 그럼 앞으로 20년 뒤가 되겠죠. 네네. 그때는 우리 남한에 수소차 한 275만 대 정도 확대 보급 계획, 그리고 수소 충전소는 1,200개소 정도. 네. 이 정도 되면 예전에 저희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LP 충전소 없어가지고 고속도로에서 네네. 화로 당하던 그런 그러셨죠. 예. 그런 것처럼 말씀하셨죠. 이번에 안성 쪽에 안성 쪽에 수소 충전소 하나 오픈했습니다. 네. 하행선에 상하행선 다. 좌우측. 예, 한쪽은 관에서 만들고 하나는 현대에서 투자를 해갖고. 네. 그래서 이제 고속도로 상에 일단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요. 네. 그 부분이 충전소가 선행이 되고 충전소가 우리 옆에 있다라면 수소차 확대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될 거라고 보는 것이죠. 네. 근데 이제 일반 시민들 같은 경우는 이용하려고 해도 과연 가격적으로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하는데 뭐 상용화가 되기까지 지금 뭐 어느 정도 예상 시간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좀 가격적 측면에서 메리트가 별로 없지 않나요? 차가 비싸죠. 그러니까요. 말씀을 들으면 한 7천만 원 돈이 넘어가는 걸로 알고 네. 있고요. 저도 그 신청에 가는 과정에서 이번에 좀 알았는데 그래서 그런지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원을 해주고 그렇겠죠. 있습니다. 예, 보조금을 지원해주고 있고 도하고 시군에서도 보조금이 지급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네.
저도 그 수소차 구입에 필요한 보조금을 좀 지원할 수 있게끔 도와 계속 아직 협의하고 있는 중인데 결론은 안 났고. 네. 차값이 많이 비싼데요. 이게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수소차에는 스택이라고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개념이에요. 네. 이게 쉽게 말씀을 드리면 반도체 생산하는 과정하고 비슷해갖고 네. 생산 라인을 많이 늘릴 수가 없어요. 엄청나게 뭐 이렇게 시간과 많은 뭐 설비하고 돈이 들어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 스택이라는 게 상업적으로 양산이 되는 거를 한 2025년 정도로 보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2025년 정도가 되면 이 수소차의 시중에서 살 수 있는 가격이 현재 비슷한 차에 한 3, 4천만 원 정도로 떨어지는 그렇게 예측을 해서 정부에서 주는 국고보조금도 2025년까지는 지급이 되다가 야. 25년에는 이렇게 안 내는 구조. 네. 현재 지금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이 그랬거든요. 네. 쫙 올라가는 구조를 되다가 점점 이제 체감되는 그 구조가 되고 있어요. 많이 좀 활성화가 되고 있어서. 그래서 현재까지는 7천만 원에 대한 그 차값이 너무 비싸고 국고보조를 받는다 치더라도 한 3, 4천만 원, 4, 5천만 원 이상 들어가는데 김영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는 경기도에는 충전소가 없는 상태인데 네. 경기도민은 수소차를 사더라도 서울 뭐 상암 가서 수소를 넣고 가든지 근데 지금 이제 안성에 이제 생겼으니까 고속도로에 가서 충전을 하든지 그런 문제가 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네. 지금 뭐 두 분 말씀 수소차 관련해서 종합해 보면 한 2030년 정도 되면 뭐 전기차와 함께 좀 어느 정도 상당한 비중을 대중교통상에서 보일 것 같고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에너지적인 측면에서도 큰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자, 이제 신재생 에너지로 이제 정책 전환이 이루어진 만큼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 과제가 있을 텐데 경기도에서의 관련 계획이 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신재생 에너지를 확대 보급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다각적 노력을 하고 있고 네. 도 차원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장 기본적인 바탕이 재정적인 지원입니다. 네네. 예, 그래서 이제 재정적인 패러다임은 이미 정해졌다고 보고 재정적인 지원을 하면서 도비와 국비가 많이 소요가 됩니다. 네네. 그 부분을 사실은 도민의 또는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부분이라고 본다면 네. 어느 정도 경기도 입장에 보면은 도민의 재정 부담을 줄이면서 친환경적인 에너지로의 정책 전환이 이루어진다고 보는 것이죠. 네. 일방적으로 다른 이 친환경 에너지를 필요로 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또 세금을 걷어서 그분들을 위한 정책으로 전환한다면 또 반발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은 도민의 재정적인 부담을 최대한 줄여주면서 친환경 에너지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수소 에너지에 대한 이제 경기도의 계획, 조례안도 조금 소개를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계획이 어떻게 있을까요? 잠깐 연동해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지금 수소 관련 조례가 두 가지 다 통과가 됐는데요. 하나는 그 수소차를 포함한 환경 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그 구입하고 지원, 운영에 관한 지원 조례가 있어서 네. 김영준 의원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만들어 놨어요. 근거를. 그래서 이제 그 차도 근데 또 이번에 통과된 게 수소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인데 네. 경기도에서 빨리 수소를 좀 생산할 수 있는 기지를 네. 뭐 정부 투자를 받든지 도에서 만들든지 아니면 민간에서 하든지 들어서 이제 수소 생산 기지가 구축이 되고 그 생산된 그 수소를 토대로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에서 수소를 전기로 만들어서 그걸 산업의 에너지원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지원 그 뭐 정책하고 재정 지원을 좀 해줘야 되는 그런 사안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향후에 경기도의 에너지 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좀 총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화석 연료에서 친환경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로 변화, 네. 그리고 탄소 경제에서 수소 경제로 변화. 네. 이 부분은 대명제인 것 같습니다. 시대적인 흐름이고 패러다임의 전환은 분명히 그 방향이 맞다라고 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이 지금 현재 당장 탈원전 정책의 강화나 또 기타 화석 연료를 최대한 억제하면서 바로 시행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네. 이 부분이 순차적으로 단계별로 국민들의 세금과 적응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그 범위 내에서 출발을 해서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전력 수급에 문제가 없는 방향을 꼭 고려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요. 탈원전 정책에 따라서 또 발생되는 문제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어쨌든 이 수급의 원리에 근거해서 대체 에너지를 확충해야 된다는 것만큼은 이제 명제인 것 같은데요. 자, 김태형 의원님께서는 어떤 향후 과제가 좀 필요할까요? 일단 관주도 경기도 차원 경기도를 말씀을 드리면 적극적인 홍보가 더 필요하다고 네. 생각이 됩니다. 이 안전에 대한 홍보뿐만 아니라 네. 이 화석 연료를 끼는 화석 에너지원이 이제 점점 고갈되고 문제가 계속 이런 미세먼지 발생하고 이상 고온과 저온이 반복되고 이런 환경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를 예방하고 그 환경을 좀 아끼는 방법은 이런 재생에너지를 많이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된다. 그래서 관련해서 재생에너지를 사용할 수 위한 인센티브 조치나 아니면 지원책이나 재정 지원이나 정책으로 해서 많이 그게 먼저 선결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거기에 따라서 관련해서는 이제 좀 더 이제 의회에서 필요한 것들도 만들겠지만 아직은 민간 영역에서 하지 못하는 거, 예를 들자면 저는 이제 제가 요새 하고 있는 게 이제 새롭게 관에서 경기도에서 아마 충전소를 좀 미리 좀 수소 같은 경우는 좀 설치를 먼저 선도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 결정이 안 나갔고 그런 것처럼 좀 관이 좀 선제적으로 주도적으로 먼저 사업을 시행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홍보도 네. 필요하지만 적극적인 홍보와 재정 지원을 포함한 직접적인 사업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이 재생에너지, 친환경 에너지를 좀 활성화시키는 그런 방안인 것 같습니다. 네. 모두 전문가이시고 도시환경위원회 소속이시고 역할이 아주 크신데 에너지 정책 관련해서 향후의 활동 계획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준 의원님. 네. 도시환경위원회는 도시의 계획 개발 그리고 도시를 둘러싼 환경적인 부분을 함께 연구하고 거기에 따른 경기도 차원의 조례를 만들고 또 어떤 경기도에 근무하시는 공직자들이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어떤 견제와 또 지원을 하는 그런 위원회가 되겠는데요. 저희 환경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친환경 수소차라든지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정책들을 제대로 갈 수 있게 하는 지원이 조례에 의해서 좀 더 숨통이 트일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네. 법과 제도로서 지금 제대로 안 돼 있는 부분들이 디테일한 부분에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도시환경위원들과 함께 같이 풀어나가도록 노력하겠고요. 언제나 중요한 것은 우리 도민의 삶이 질이 좋아지는 방향으로 에너지 정책도 수립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자, 끝으로 우리 김태형 의원님요. 예, 김영준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그게 바로 저희 의원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번 토론부터 시작을 해서 그런 토론에서 나온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으로 조례에 담아낼 수 있는 건 조례에 담아내고 또 사업으로 풀어내서 재정 지원할 수 있는 부분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이제 에너지 분야 쪽에서 초점을 좀 맞추고 싶고요. 네. 이 또 도시환경위원회가 이 도시 쪽이라고 대변할 수 있는 거는 주거복지 사람들에서 이제 다 주로 이제 경기도민의 좀 저렴한 돈으로 사는 데는 이제 걱정 안 해야 되는 워낙 집값이 비싸고 막 그래서 네네. 경기도시공사가 열심히 주거복지 사업을 해서 임대아파트 짓고 있는데 좀 더 저렴한 가격에 쾌적한 삶으로서 주거복지를 누릴 수 있게끔 올바르게 같이 좀 관심 갖고 지켜보는 게 그런 일을 좀 하고 싶은 게 그렇게 제 소명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두 분이 아주 풍성한 이야기를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서 많이 해 주셨습니다. 미래의 변화된 환경에 대해서 한번 그려보는 아주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고견 주신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번 시간은 의원 스타그램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어떤 분인지 바로 만나보시죠. 경기도 파주시의 한 초등학교. 아침 시간 아이들의 등교가 한창인데요.
오고 가는 차량들 건너편에서 오늘의 의원 스타그램 주인공을 만났습니다. 바로 파주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손희정 경기도 의원인데요. 그런데 이 복장과 깃발은 녹색 어머니? 제가 2014년도에 그 지방선거에 이제 그때 출마를 하게 됐거든요. 그때 이제 저희 국회의원이신 윤우덕 국회의원님이 그걸 계속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같이 따라다니면서 그때부터 했던 것 같아요. 본인의 아이들은 이미 장성했지만 지역의 아이들도 내 아이라는 생각에 몇 년 전부터 아침이면 습관적으로 등굣길 교통안전지도를 하게 됐는데요. 그때 손 의원에게 포착된 한 어린이. 불편한 다리로 걷기엔 제법 넓은 도로인데요. 불안한 마음에 손 의원이 도로에 내려섭니다. 괜찮아? 걸을만해? 조심. 엄마의 마음은 누구나 다 똑같은 거겠죠? 여기가 이쪽에서 우회전하는 차들하고요. 이게 여기가 되게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애들은 많지 않아도 여기서 서야 돼. 어쩔 수 없이. 신호등이 있고 횡단보도가 있어도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게 교통사고입니다. 아이를 키워본 엄마로서 세상 모든 엄마들의 걱정과 불안에 공감하는 손희정 의원. 자신의 작은 노력으로 아이들을 지킬 수 있어 오히려 뿌듯한데요. 또 이렇게 조금 일찍 일어나서 한 3, 40분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나와서 하고 애들 보고 그러면은 또 제가 또 그 애들한테서 어떤 활력을 얻는다고 해야 되나? 예, 그래서 좋습니다. 예. 이러고 이제 하루 일과가 시작되는 걸로 이렇게 해서 하니까 좀 이제 기분이 되게 좋아지는 것 같아요, 제가. 그치? 버스 정류장 뭐 이렇게 버스 서 있을 때 정차할 때 그래서 지금 버스 서 있는 데 있지? 거기를 한번 이렇게 버스를 이렇게 승하차할 수 있는 걸 한번 연구를 하고 있거든. 누구누구의 엄마가 아님에도 이곳에서 자주 교통지도를 하다 보니 어느새 그녀의 존재는 아름아름 학생들에게도 알려지게 됐는데요. 이렇게 스스럼 없이 다가와 건의를 해주니 기특할 뿐입니다. 학교 앞 횡단보도 앞에서는 좀 주의해서 조심조심 운전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운전자분들께 부탁하고 싶은 말씀이에요. 손희정 의원이 파주의 한 어린이집을 방문했습니다. 한 푼 한 푼 아껴서 아무튼. 최저임금은 가파르게 오르고 있지만 보육료는 수년째 제자리인 현실. 어린이집은 인건비가 전체 운영비의 70%를 차지하는 만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이 클 수밖에 없는데요. 이로 인해 어린이집 운영난은 물론 보육 서비스의 질적 하락마저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선생님들의 교육의 질에 대해서 같이 인건비가 그의 그 보육료 올라가는 것에 비해서 인건비가 너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거의 적자 운영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런 부분이 많이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연간 기준 0.98명을 기록, 끝없는 추락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출산율 저하로 아이들이 절대적으로 감소하는 데다 그나마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원생이 몰리면서 민간과 가정 어린이집은 원화 모집마저도 애를 먹고 있습니다. 여기에 제자리 걸음인 보육료로 수입은 줄어드는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와 물가는 상승해 존폐의 위기를 맞고 있는 민간 어린이집. 경기도의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에서도 현재 이 문제에 대해 다각적으로 방안을 모색 중인데요. 어쨌든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아이들은 줄고 있는데 그 도심 한가운데 국공립 어린이집이 이렇게 뭐 그 대형 200명짜리 그 어린이집이 들어오면은 안 그래도 정원 채우기 힘든데 그런 데서 또 거의 블랙홀처럼 아이들을 흡수를 해가 버리니까 더 정원 채우기가 어렵고 그래서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학부모들이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공립 어린이집의 확충도 중요하지만 전체 어린이집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민간 어린이집에 대한 정책 또한 우선되어야 한다는 게 손 의원의 생각입니다. 특히 어린이집이 마주하고 있는 보육 문제의 가장 큰 피해자는 아이들인 만큼 진정성 있고 합리적인 대안이 시급해 보입니다.
어린이집 다니는 거 재밌어요? 네. 아, 너무 씩씩하다. 안녕. 반가웠어. 네, 이번 1차 추경에 조금이라도 좀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이번에 급식비하고 그다음에 그 운영비로 쓸 수 있게끔 총액으로 한 어린이당 10,000원씩 지원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어쨌든 10,000원으로 결정됐고 그다음에 또 이제 이후에 2차 추경이나 본 예산 때 또 뭐 반영을 한다고 노력을 한다고 했으니까 좀 기다려 봐야겠죠. 파주시 교화의 한 도서관. 재밌어? 여름의 문턱에선 6월의 어느 날 손 의원이 오랜만에 여유를 부려봅니다. 같은 집에 살아도 서로 얼굴 보기 힘들다는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건데요. 엄마 좀 집에는 잘 안 오고 오긴 오는데 주말에만 오는 것 같아요. 엄마가 가끔 막 사진 같은 거 보내주는데 막 진짜 대단한 일 하던 것 같은데. 미안하죠. 밥도 제대로 못 챙겨주고 우리 아들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오거든요, 주말에. 근데 갑자기 오면은 엄마 밥 줘 그러면은 사실 거의 집에서 밥을 안 먹는데 갑자기 밥 달라고 그러면 해줄 게 없는 거예요. 재료가 없으니까. 그래서 나가서 먹자라든가 뭐 시켜 먹자라든가 이렇게 하니까 그런 게 좀 되게 미안하더라고요. 네, 우리 딸도 마찬가지고. 도의원이 되고 나서 의회가 있는 수원으로 장거리 출퇴근을 하게 된 손희정 의원. 일이 몰리는 바쁜 시기에는 아예 수원 숙소에서 몇 주씩 지낼 수밖에 없는데요. 지난해 힘든 고3을 세상에서 제일 바쁜 엄마와 보내면서 투닥투닥 다툼도 많았지만 이제는 누구보다 엄마가 자랑스럽다는 막내딸입니다. 아니면 거기서 그 기숙을 하든가 거기가. 엄마 일 열심히 하고 파주를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해줬으면 좋겠어. 의젓한 대학생이 된 딸이 벌써 여름방학을 코앞에 마주하도록 얼굴도 제대로 못 보고 지냈던 나날들. 자신의 자리에서 머뭇거림 없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준 가장 큰 조력자, 가족. 걔네들 영어는 가까워서 지나치고 옆에 있어 당연했던 그 마음이 새삼 고마워지는 오늘입니다. 그런 것도 좋은 경험이야. 잘 갔다 와. 엄마를 이렇게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뒤에서 이렇게 응원해줘서 너무 고맙고 엄마가 집안일 잘 못하고 먹는 것도 잘 못 챙겨주고 그런데도 큰 불만 없이 잘 살아주고 있어서 너무 고맙다. 평범한 가정주부이자 아이 엄마였던 그녀가 정치권에 입문하게 된 건 기존 정치에 대한 좌절감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자신이 그 자리에 선 만큼 도민의 말에 귀 기울여주고 그들의 아픈 곳을 보듬어주는 그런 정치인이 되고자 합니다. 저는 큰 꿈은 없습니다. 처음에 시작도 그랬고 제가 정치하게 된 동기도 제가 이렇게 막 나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정치인들을 찾아다니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큰 도움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내가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 때문에 이제 정치를 하게 됐고 그리고 그 마음을 좀 변치 않으려고 내가 이렇게 어려웠을 때 누군가가 이렇게 도움이 되는 그런 정치인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그냥 낮은 곳에서 시민들과 함께하는 그래서 정말 따뜻한 정치인, 시민들과 낮은 곳에서 함께하는 정치인이 되고 싶습니다. 네, 환경과 에너지 정책, 때려야 뗄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우리 미래 환경이 행복하기 위해서 과연 어떤 에너지 정책을 세워야 하고 또 실천해 나가야 할지 앞으로 더욱더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시간이 많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진심으로 갖게 됐습니다. 행복한 경기의정 민생돋보기 다음 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